이 팔의 붕대는 사정이 있어서 풀 수 없다. 흑임룡이 날 뛰어버리거든. 당시에 실제로 학생들이 왼팔에 붕대 감고 다니고 막 그랬대요. 멀쩡한 눈에 안 돼 하고 가는 분?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주술회전 보신 분들 이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캠프 여러분, 캠프장 이종범입니다. 스토리 캠프에서 덕질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을 주로 맡아주시는 외부 전문가시죠. 지난번에 오타쿠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로 여러분들께 만족감을 드렸던 만화문화연구소 소장, 만화평론가 이재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오타쿠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약간 그 댓글에 인상적이었던 게 역시 진짜가 와야 되는구만. 어떻게 진짜 취급당하신 기분 어떠신지? 증명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 직업이 덕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 그랬죠. 알아보시는 분들은 역시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그죠. 그리고 약간 덕후의 특징이 스스로 자신을 덕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인정협회 정회원들이잖아요, 다. 덕후는 내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명받았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스토리 캠프 쭉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설명회가 굉장히 흥했더라고요. 아, 이제 채널의 구원자. 네. 역시 설명회라는 것은 오타쿠들에게는 원래 그냥 쭉 해왔던 거. 놀이터. 그죠? 그런 건데 이게 왜 이제야 흥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긴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침착맨 채널이나 뚝펄 채널이나 몇몇 분들이 이 포맷을 약간 만들다시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형식이 호응이 좋아서 그런지 뭐 땡땡 설명회라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채널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감상회나 설명회라는 포맷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 그래서 스포 감상회, 설명회, 뭐 땡땡회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정보 나누고 댓글에서 같이 놀고 이런 풍경이 생각보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설명회인가요 그럼? 네. 설명회를 좀 해봐야겠다. 아, 네네네네. 이 설명회자 무한하다. 설명회까지 나왔어.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설명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를 왜 보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설명회의 근본은 그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공감되니까 그걸 겁니다. 근데 더 나가보면 오타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덕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후라는 존재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면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20세기 이제 오타쿠라는 존재, 덕후라는 존재들이 만들어지던 시기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나요? 네. 만화애호가 박이나 이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컬럼니스트이면서 만화 이론가이시기도 하고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만화 이론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에도 시대를 지나서 30년대 일본까지 이렇게 막 연구를 하시다가 38년도에 일본 내무성 도서과에서 지침을 내려왔어요. 뭐냐? 아동용 읽을거리 및 그림책에 대한 내무성 지시사항이라는 건데 요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시에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38년이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들의 기계, 과학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라 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다고요? 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린이 책들에 뭐가 나오냐면 탱크, 전함, 비행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계화 국방협회라는 곳에서 1940년에 잡지를 냈는데 그 잡지 이름이 기계화예요. 야, 그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완전 천국이었던 시대네요. 이때는 정부에서 막 떠먹여주는 거 아니야? 급식으로. 오피셜하게. 와. 이게 뭐냐면 기계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의 나래를 펼 때 기계가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런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기계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게 돼요. 지금 머릿속에 몇 개의 작품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1941년생 토미노 요시유키, 42년생 미야자키 하야오. 토미노 요시유키는 이제 건담.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 비행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먹었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던 거죠.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같은 사람은 아톰. 철환 아톰. 그렇죠. 기계죠. 아스트로보이. 이 철환 아톰이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나라란 말이에요. 핵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톰의 심장에는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우리한테 좋게 쓸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되게 신기하네요. 피폭 국가의 국가적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심장에 핵을 안고 있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당시에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빠르게 발전할 때 전력 생산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전력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에요. 이 원자력을 들여오려고 했더니 그거 핵이잖아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이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쓰이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야, 아톰 봐봐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이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도 있어. 그게 기계 신체. 그런 게 있었구나.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기계적 상상력이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 혼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덕후분들 중에 깊게 들어가신 분들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만나는 사람. 오스카 에이지라는 오스카 에이지는 반드시 만나게 되죠. 네. 이분이 일본 대중문화사에서 이 전쟁을 준비했던 시기가 일본의 오타쿠라는 집단이 생겨나게 된 그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고로 오스카 에이지는 문화평론가죠. 그죠. 일본의 문화평론가인데 덕후 관련된 사회학 같은 걸 찾아보면 반드시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 중에 이제 프로파간다로 제작됐던 이미지들이나 네네. 이런 걸 보고 자라는 세대, 아까 말했던 40년대생 네. 창작자들이 이후에 오타쿠들을 키워나게 되는 첫 번째 웨이브가 이때 있었던 거죠. 40년대 전쟁 때 사춘기를 보냈으면 한 7, 80년대 일본 만화의 황금기 때 한창 창작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 작품들에서도 이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네. 19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만화들을 쭉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임창 선생님의 강철인 마치스테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로봇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주 로봇 데르타 이런 작품들이 64년, 65년에 나오면서 거대 로봇이라는 이 트렌드를 만들게 돼요. 그렇죠. 거대 로봇 하면 제가 기억하는 건 한국의 대표적인 거대 로봇은 로보트킹, 캉타우 이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MBC에서 방영을 하면서 뭐 은하철도 999나 아니면 메칸더브이나 이런 것들이 거대 로봇물이라는 장르를 한 80년대까지 쭉 이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것들이 77년도에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 유명한 건담, 기동전사 건담. 그래서 이 건담이 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건담이 되게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전함 야마토 극장판도 200만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오프라인 행사 한번 열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81년 2월 22일에 신주쿠역 있죠. 신주쿠역 앞에서 2월 22일 애니메이션 신세계 선언대회라는 걸 엽니다. 이거 진짜 오타쿠들이라면 약간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1년 먼저 태어났으면 갔을 텐데. 어떻게요? 정말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 갔다. 엄마 허락 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일본에서, 신주쿠에서. 근데 이 2월 22일 애니메이션 신세계대회, 이거는 지금도 거의 엄청 많은 기록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설적인 기록이에요, 이건 진짜로. 예. 그래서 당시에 주최측 추산으로는 15,000원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원래는 한 2, 3천 명 모이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신주쿠역을 가득 채운 거예요. 거기 모여서 뭐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프레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연재하는 5스타 스토리 의 작가님이 오셔서 거기서 선언을 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신인류다. 뉴타입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건담이 뉴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뉴타입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데 우리의 사상은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취미가 우리의 새로운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오타쿠예요. 근데 이거 듣고 부끄러워졌다?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다, 당신은 머글이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는 건 성인들에게는 되게 소수의 취미로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인터뷰를 하신 코마키아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포크도 정치운동도 더 이상 없는 시대, 젊은이들의 공통체험은 애니메이션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대 저는 전쟁의 세대고 세계대전의 세대고 히피들은 반전운동을 하고 록 페스티벌이 이들 모두의 공통된 공통경험이라면 그게 다 없어진 이 세대 6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애니메이션이 공통경험이었다. 이 공통경험이라는 게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에 세대한테 포크랑 정치운동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 또래한테는 너는 88올림픽 못 봤겠구나. 00년대생 초반생들한테는 너는 2002년 월드컵 못 봤겠구나.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항상 어떤 세대마다 그 세대 전부가 같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공통체험이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도 그렇고. 이 세대는 애니메이션이었다. 네네네. 근데 80년대가 되니까 우리는 애니메이션이야. 우리는 우리가 좋은 거 볼 거야. 취향을 얘기하는 첫 번째 세대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옳고 그름에서 취향으로 넘어가는 게 이때죠. 그죠.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취향이 있어 여기에 라는 걸 15,000명, 2만 명이 모여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여가지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모여서 흔들고 있으면 요때는 모여가지고 건담 애니메이션, 건담은 우주색이지 이런 거 우리는 뉴타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과는 달라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주류 매체들이 취재를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취재를 한다라고 하면 특정 굿즈, 당시에 셀 애니메이션이니까 셀화를 선착순으로 나눠줘요. 그럼 밤을 새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셀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단신으로 이상한 애들 있대요 여기 보래요 하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느낌으로 취재하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애니메이션 셀화를 얻기 위해 밤을 새는 젊은이들 걸어치고 쯧쯧 이런 거죠. 이런 걸 위해 밤새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찍고만. 그러면 어른들이 그거 보고 에휴 요즘 젊은이들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의 취재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야. 레거시 미디어가. 심지어 문화부에서 와서
새로운 문화 현상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기분이 좋거든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들이 가진 공통체험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본다 말고 사회적 맥락에서의 공통체험이 있을 거예요. 거대하게 있어요. 뭐냐? 냉전 시대잖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는 자유진영이고 저쪽은 공산진영이야. 그러면 저쪽은 물리쳐야 되는 악당인 거죠. 네. 그리고 한국으로 좁혀보면 한국에서는 독재가 있어. 북한이 있어. 독재가 있어. 이걸 다 타도해야 돼. 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너무 미워한다면 한쪽을 좋아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막 생기고 이랬던 거예요. 이분법이 참 잘 통용되던 때였죠. 너무너무 이 흑백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던 때였어요. 전 세계가. 물리쳐야 되는 거대하게 있으니까 선악의 구도가 굉장히 명쾌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고 이 선악이 되게 명쾌한 컨텐츠들을 보면 도파민이 뿜뿜하죠. 그렇죠. 우리 편이 이겨야 되니까. 그 당시에 슈퍼맨을 보면 실제로 슈퍼맨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붉은 군대. 그리고 약간 공산주의. 슈퍼맨이 싸우는 게 외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 거대한 악을 무찌르는 게 지상 목표예요. 그러니까 용사물 같은 게 유행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악을 무찌르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정의로워야 되고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은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뭐냐?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기술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체감되죠.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내게 네 것보다 좋아.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군요. 쟤네 집에 TV 몇 인치 있대. 뭐 이런 느낌인가? 니네 집은 흑백이야 아직? 우리 집은 컬러인데. 니네 집에는 냉동실이 없어? 아 우리 집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셔야죠. 델몬트병 꺼내주면서 얘기해야죠. 아, 델몬트병 두고 얘기해야지. 그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다룬 컨텐츠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드 vs 페라리. 아, 명작이죠. 포드 대 페라리. 명작이죠. 제품들. 일반 차를 만드는 포드사가 슈퍼카를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 페라리 얼마나 해요? 아, 차 한 대 말고 회사. 페라리 파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 말고 회사. 네, 그때 엔초 페라리가 웃기는 소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드가 긁혔잖아요. 긁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붙어. 근데 슈퍼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페라리는 슈퍼카인데. 그럼 포드는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엔지니어들을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페라리 못 이겨? 얘네 그거밖에 안 돼? 약간 그 지원 공국에서 샤가 와가지고 야 건담 못 이겨? 그렇죠. 야 다 빠르게 만들려고 하면서 자쿠 막 갈구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뉴타입이 뭔데 이 멍청이들아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포드 대 페라리 영화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이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국가끼리의 경쟁. 예를 들어 미소의 우주 경쟁 그렇죠. 시대가 있었죠. 스푸트니크가 삐삐삐 하면서 나니까 미국에서 대충격. 네. 야, 쟤네가 먼저 쐈어. 근데 다 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다 졌어요. 우주 비행체 졌고요. 유인 우주선 졌고요. 생명체 보내는 것도 졌어요. 다 졌어요. 그렇죠. 한 방에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달에 인간을 보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달에 인간을 보내는 건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잘한다 근데. 야, 한국말로 다시 들어도 되게 멋있다. 그리고 나서 케네디가 죽어요. 그러면 이걸 이뤄야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69년에 달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수많은 영화에서 봤던 인류 최초의 유인 달 탐사 영화들이잖아요. 아폴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전 세계에서 거의 매일 중계됐어요. 약간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문화 콘텐츠의 초기 역사는 전부 경쟁의 역사네요. 그죠. 경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질 수 없다라는 마음이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게 공유되고 모두에게 전파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감춰서 마지막까지 감추고 있다가 뿅 하고 이기는 거예요.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궁 써야 되니까. 문화적 궁을 쏘려면 감추고 있어야 되니까. 이 기술에서 이기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팬심, 덕질하는 것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오타쿠들도 대결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의 세대부터는 되게 익숙한 풍경이죠. 경쟁하는 팬덤. 단적으로 문화 콘텐츠에 나온 거는 응답하라 1997에 잭스키스 팬덤이랑 H.O.T 팬덤이 비 오는데 우비 입고 붙잖아요. 붙죠. 그런 식의 경쟁인 거예요. 우리가 더 잘났고 너희는 우리보다 못해. 핑클 팬덤과 SES 팬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1등이고 너희는 2등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에 매체가 너무 적었습니다. 채널이 4개밖에 안 됐고요. 케이블 TV라는 게 막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비춰지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덕질은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팬심이 인정받으려면 TV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애들은 성룡이냐 이소룡이냐. 그죠. 누가 애기냐. 그죠. 그리고 저 같은 또 음악 애호가들은 카시오페아냐 티스퀘어냐. 누가 애기냐. 이거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 경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정해주는 권력이 있겠죠. 아, 전국 인정협회. 그때 이미 있었군요.
그때 이제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인정협회가 있었습니다. 아, 방송국이 인정협회였구나. 방송국에 출연을 시키려면 네. 팬덤의 동원력, 화제성 네. 이런 것들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걸 지금은 응원봉이지만 당시 풍선 색깔 이런 걸로 맞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맞다, 풍선이었어. 풍선 색깔로 구분했단 말이야. 파란 하늘, 하늘색 풍선. 아, 맞아. 와. 그죠. 어떤 조명 아래에서 우리 거는 하얀색처럼 보이니까 색깔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팬들의 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유지될 정도로 대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네. 그리고 인정받고 증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러니까 오타쿠들이 계속 그 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등을 소비할 수 있는데 굳이 왜 2, 3등을 소비해야 돼? 밖에서 이 질문이 들어와요. 나는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1등이야. 네. 근데 너무 압도적인 팀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왜 넌 제일 안 좋아해, 이렇게? 어차피 좋아할 거면 1등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약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질문이지. 그 오타쿠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질문이긴 하죠. 그죠. 그 야구팀 어디 좋아하시죠? 그래도 저희가 우승 한번 했거든요. 지금 1위 팀 있는데 왜 그 팀 팬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야구 팬들이 완전 긁히는 거지. 잘하는 팀 좋아하지 왜 못하는 팀 좋아해? 그렇죠. 이게 지금 들으면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새로 나온 뭐 아이돌 팀을 좋아했어. 신생팀 좋아했어. 근데 야, BTS 안 좋아하고 왜 걔 좋아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 시민들한테 취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아, 취향의 태동.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소비하는 게 취향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소비하는 게 취향이에요.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거 하면 되지 왜 굳이 2, 3등, 4등, 5등 찾아가서 그걸 먹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왜 그랬냐? 왜 취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냐? 취향이라는 건 원래 귀족이나 상류층들한테만 허락되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효율성을 무시하는 것을 플렉스로 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생존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돈이 있다. 중산층 이상, 귀족이다. 그러면 나는 생계는 이미 다 가능해졌으니까 나는 비효율을 추구하는 플렉스를 누릴 거야. 그리고 비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는 니즈, 필수가 아닌 나의 취향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 취향이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에서 위쪽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가 이 취향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통경험이고 두 번째는 취향이에요. 공통경험에서 이제 취향의 시대로 가는 것이죠. 그럼 오타쿠들이 뭘 가지고 대결을 했느냐를 한번 보자고요. 오타쿠가 대결을 하는데 이 취향을 가지고 대결을 하려면 사실 싸우면 안 돼요. 취향은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취향이잖아요. 너 그거 좋아해? 그래.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넌 그런 사람이군. 오케이, 접수. 이게 취향이죠. 대결이 이 사회의 핵심이니까 굳이 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싸우냐? 정보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함. 내가 더 잘 알고 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옛날 만화들에서 오타쿠로 묘사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러고 쓱 다가와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게 당시에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역시 굉장히 꽁꽁 싸매져 있었어요. 저 지금 약간 치료받는 기분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당신의 트라우마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 네네. 그때는 전 세계가 그랬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죠. 나 그때 내가 일부러 청계천 가가지고 일본 잡지 사고. 그럼요. 일부러 막 구틀렉 보면서 막 재즈 공부하고.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 당시 오타쿠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는 채였어요. 그렇죠. 아는 채가 곧 강자니까. 실제 아는 것과 상관없어요. 아는 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나 되게 좌불안석이야 지금 나 약간.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가만히 못 있으시고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정보가 꽁꽁 싸매져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발견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못 본 정보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아는 체 하는 애들이 그렇게 꼭 가짜뉴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뭐 일본에서 이미 지금 연재 중인 것을 마치 자기가 보고 온 양. 야, 서태웅 죽는데 이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아니야 윤대엽이야 막 이런 얘기하고. 진짜로?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보고 나서 당시에는 약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네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당시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노력했다는 얘기기도 해요. 내가 청계천 가가지고 뒤져보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 서적을 가지고 와서 1월 최소한 사전을 뒤져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1월을 아예 공부해야 돼. 저는 그걸 약간 그 여러 개의 리그에서 느꼈어요. 당시에 AFKN을 보면서 혹은 당시에 채널 V를 보면서 동아시아의 팝
미국의 락 이런 거 공부하는 쪽 리그가 있었고 또 일본어로 가게 되면 애니메이션과 게임 이쪽 리그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모두가 천하제일 지식 대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각자의 리그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네. 이 배틀을 하게 되는 건 매체 환경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나이대가 저보다 좀 높은 분들이 주로 향유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뭐 오디오의 세계라든가 그런 돈이 좀 필요한 문화들에는 그 세대부터 파오시던 분들의 천하제일 무술 대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어요. 켜켜이 쌓여온 그 역사가 있죠. 나는 글만 읽고 있는데 안경을 툭 켜리는 게 보이는 것 같아. 거기서 허튼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인생이 걸린 일이야 이거는. 네.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가짜뉴스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암묵적인 합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 정보를 기록하는 게 책밖에 없었어요. 텍스트와 책, 이 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표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안 읽었어도 그죠. 우리 집에 이 책 있는데 약간 그 도토리 모으는 햄스터 같이 이렇게 일단 쟁여놓는 거야.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 작업실에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쵸. 그런 거야? 네. 아는 척의 성전이죠. 그렇구나. 거기 완전 구식 오타쿠의 성전이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무슨 실력이냐? 아는 척 할 수 있는 실력의 증표입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약간 군비 경쟁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군비 경쟁이죠. 내가 돈을 더 많이 썼어. 여기에. 상호 확증 파괴예요. 내가 청계천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쓱 꺼내주신다고 나한테만 주신 책이다. 무슨 무공 비급처럼. 그죠. 네. 그렇게 전해지던 지식의 체계가 아주 얇게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과정, 이걸 겪어보는 것 자체가 벽이에요. 네. 무슨 벽이냐? 신분의 벽입니다. 권력과 신분. 여기를 넘어오지 않으면,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스타워즈를 막 보고 당시에 이제 SF라는 것이 있어. 너무너무 신나. 라고 생각했던 꼬꼬마가 이름이 이재민이에요. 근데 SF 게시판에 가서 스타워즈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런 SF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벌써 보여. 내가 맞춰볼게요. 네. 스타워즈가 SF가 아닙니다. 그렇죠. 라고 나오죠. 첫 번째 댓글, 스타워즈는 SF가 아닙니다.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시네요. 그러면 입구 컷. 그때 이제 꼬꼬마였던 이재민이라는 가상의 인물은 상처받고 SF를 안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죠. 신분의 벽이 있어요. 그분도 인장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스페이스 오페라 구분 못하는 사람 그 입구수 좀 컷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페이스 오페라가 뭔데요? 공부하고 오세요. 너무 익숙하다. 나 되게 나도 몇몇 곳에서 입구컷 당한 기억이 나. 그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기웃기웃하면서 여기저기서 천대받다가 일을 갈면서 아는 척을 하기 위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오타쿠들이 어디로 가냐? 새로운 장르로 갑니다.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세계로 가요. 미답지. 거기서 이제 내가 벽을 쌓고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먼저 깃발 꽂고. 이게 대결 시대의 오타쿠입니다. 나 예전에 그 판타지 클럽에서 한번 입구컷 당하고 무협 성곽에서 한번 잘리고 막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우리 눈물 좀 닦고 할까요? 열받네. 근데 그게 대결 시대 오타쿠들한테는 내가 가진 정보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력을 너도 갖추고 와야 나와 대화할 수 있어. 대화를 하기 위해선 자격증 주는 거죠. 그죠. 너도 이만큼을 알고 있어야 나와 수준 맞는 대화를 할 수 있어.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런 어떤 모임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맨날 하는 말이 지음이란 말 아시죠? 네. 지기지우라는 말 아시죠? 옛날 고사성어에 지기지우 있잖아요. 지음. 음만 듣고도 그 친구를 알아들었던 두 절친들. 거기서 꼭 그렇게 자칭 고수들이 상대의 어떤 그 정보력을 보고 지음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전 싫었어요. 이분 지음이시네. 이런 거 있잖아. 나 너무 싫었어. 그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아는 얘기 하고 있구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분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까 취향이라는 건 귀족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귀족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덕후들끼리 모였던 커뮤니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음끼리는 대화가 잘 통합니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땡땡땡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모든 글자가 다 아시는구나로 시작해. 그죠. 그러면 그걸 밖에서 보고 있는 여기서 입국컷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뭐라는 거야 씨땡. 야 이게 거기서 나온 대사예요. 어떻게 보면. 뭐라는 거야. 그들만의 리그란 느낌? 그들만의 리그를 보고 있는 밖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돼? 네. 다음부터는 따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미 그 둘은 이미 지금 약간 혈맹이 됐거든요. 그 둘끼리는 지음이니까 서로 죽고 못 살아. 근데 그 둘을 뺀 모든 사람들, 여지팝들은 되게 난감하죠. 이 지음들끼리는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이게 덕후들은 왜 자꾸 설명하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 나 오늘 이 영상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단체 관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왜 즐겁냐? 어르신들 등산 가시는 거, 아버지들 낚시 가시는 거, 골프 가시는 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이 있습니다. 따라갔다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즐기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네. 재밌구나. 이거 즐겁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입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네가 진짜 좋은 걸 안 해봐서 그러는데, 재밌는 걸 안 해봐서 그러는데, 좋은 걸 못 들어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경험에 가까워요.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도토리묵에 막걸리를 먹었는데 끝내줬어 라는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배민에서 도토리묵이랑 막걸리 시켜 먹지 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아하.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오세요. 그죠? 그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 저희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스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 얘기를 먼저 해요. 그죠? 보리가 어느 지역에서 뭐를 키워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리를 어떻게 말려서 싹을 틔워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냥 맥주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말 취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긁히기도 쉽고 긁기도 쉬운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즐거움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취향이 막 생기고 있는 대중과 이미 취향이 완성되어 버린 사람들의 괴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초창기 오타쿠의 경쟁 구도에서 시작해서 2000년 초반까지 이어진 풍경을 잠깐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약간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커뮤니티에 속해 계신 겁니다. 저도 지금 들으면서 내 어린 시절 얘기인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한 저를 어땠겠어요? 내가 나를 해부하는 느낌이었어. 야, 나 이거, 나 약간 그 싸이월드 미니홈픽을 다시 보는 기분이야. 그죠. 근데 이 시기가 딱 언제냐면 일본 문화 개방 직후입니다. 어허. 1998년에 우리나라의 일본 문화가 완전히 개방되거든요. 정식으로 애니메이션들이랑 만화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기억납니다. 그때 약간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그 감각. 그리고 한국 만화에는 이때 되게 대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천국의 신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사태라고 부르는 건데 이현세 선생님이 되게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맨날 뭐가 나왔냐면 한국 만화, 불량 만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나 강력 범죄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그 범죄자의 집에서 만화책부터 골랐죠. 이걸 보고 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폭력 만화 문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이현세 선생님은 당시에 만화계의 아이콘이거든요.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현세쯤 되는 사람도 불량 만화 해 라고 말하는 게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형성되냐면 만화는 나쁜 거, 그중에서 한국 만화는 더 질이 나쁜 거, 그나마 나은 게 일본 만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90년대 초중반에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게 하필이면 소년점프의 황금기랑 맞물려요. 아, 그러니까요. 슬램덩크, 드래곤볼. 그 뒤에 나온 거 강철의 강철의 연구소사. 데스노트. 연달아서 빠바바방 터지고 있던 때예요. 근데 한국 만화가 그때 대여점 시절로 넘어가면서 대여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몰락하기 시작했죠. 95년부터 8년까지 잠깐의 황금기를 찍고 한국의 잡지 만화가 모두 다 몰락하던 때가 그때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러니까 오타쿠들은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먹고 있으면 너 우리 거 안 먹고?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럼 그런 걸 먹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서 먹게 되죠. 숨어서 먹다 보면 쟤네 저런 거 숨어서 먹는 애들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아, 나 계속 듣는데 불편하지? 너 이렇게 불편하지? 딱 저 사춘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좋아하는 애들 반일 감정이라는 얘기가 엮이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나 오늘 촬영하다 울지도 몰라. 이게 덕후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있었는데 그저 맛있는 걸 먹었을 뿐인데. 쟤네는 일본 거 좋아하는 애들이래. 나는 손가락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유 없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비뚤어지죠. 그죠. 비뚤어지게 됩니다. 이 비뚤어짐이 대중과 오타쿠의 간극이 벌어지게 됐던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오타쿠가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간극, 벽,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생겼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하잖아요. 이때는 설명을 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오타쿠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 너 그런 거 좋아하는 애 라고 하고 말아요. 맞아. 그 당시에 누가 건담 우주세기가 근본이다, MS-08 소대가 짱이지 얘기하고 있으면 내 다음 덕후 이러고 넘긴단 말이야. 턴웨이 건담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해도 턴웨이가 뭔데?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그냥.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할 뻔했네. 나 순간에 계속 말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이때 당시는 저작권 개념이 희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랑 엮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막 터지면서 불법으로 영상물, 뭐 만화책 같은 것들을 많이 보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봐요? 집에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정식으로 구매한 거 아니고 불법으로 다운받은 걸 숨어서 보는 일본 좋아하는 애들. 야, 이게 진짜 최악의 이미지지, 최악의 이미지. 진짜 짱이다. 나 듣는데 지금 연속으로 바디블로우 3개 맞은 것 같아. 나 그때 나를 일컫는 어떤 표현들을 한 번에 듣는 기분인데 지금? 여러분, 전 당사자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심리치료 받는 기분인데요, 지금 약간? 심리 상담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기억나는 최초의 기억을 얘기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10대 때 이거 너무 익숙해. 그리고 저 같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쓰던 말투가 있었어요. 오타쿠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오덕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한 문화권의 향유자들은 네.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연령대나 이런 문화의 향유자들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은어, 슬랭, 뭐 사투리 등등등등을 쓰게 돼요. 물론요. 그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이 사회적 본딩의 가장 중요한 결속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국어 사용자들이 듣기에 어딘가 어색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투일 때 이게 불쾌감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이. 이 오이오이를 부르는 순간 명확하게 피아식별이 되죠. 종범쿤이라고 부른다거나. 그것이 우리 사이에서의 밴드 오브 브라더즈였어요. 형제. 나를 종범쿤이라고 불렀어? 그렇다면 날 재민쿤이라고 불렀어? 그렇다면 너는 나의 형제구나.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가 되는 거죠. 확인했다는. 그죠? 그렇죠. 확인했다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것이 오타쿠 사투리였죠. 그쵸.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우리 둘을 보고 있는 피디님들이 되게 못 보겠어, 이쪽. 약간 새로운 부족을 발견한 인류학자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이런 느낌? 그게 뭐뭐 했다는 뭐뭐쿤 뭐뭐 했다니까 뭐 이런 말투, 그리고 네. 괄호치고 어이 막 이러는 거. 네네네. 그리고 약간 여기저기 앞에다가 의성어 의태어를 같이 해줘야죠. 그런 것들이 다 앞에 말했던 두 가지랑 다 맞물려가지고 오타쿠를 놀리는 게 초기 인터넷 문화의 어떤 스포츠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누군가를 놀리려면 명확하게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공유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중에 누구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놀리는 순간 아군 오인 사격이 되잖아요. 그만큼 일반 다수들에게 있어서는 오타쿠가 우리 그룹의 여집합이라는 명확한 공감대가 있던 거죠. 그렇죠. 타겟이 확실해야 되고 그 타겟팅이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이 우리들 중에도 있는데 잘못 놀려서 나온 밈 중에 하나가 탈룰라잖아요. 네. 근데 오타쿠는 탈룰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죠. 명백히 쟤네들인 거예요. 완전히 타자화된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오타쿠에 대한 희화화, 어떤 오타쿠에 대한 타자화 이런 게 정말 인터넷 초기에 많았네. 그때 타자였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당시에 세계 시민이었어요. 이쪽과 저쪽 모두 걸치고 살았거든. 그게 이후에 이제 라이트 노벨의 붐이 오면서 라노벨. 네, 라이트 노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붐이 오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점점 더 이제 문화적 갈라파고스화가 서로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쟤네들 뭐야 무서워 라고 하는 일반인들과 이것도 모르는 머글들이라는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즈미야 하루이를 듣고 반가워하냐? 그게 뭔데냐? 이거 갈라지는 거야. 스즈미야 하루이 다음에 말해야 될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근데 뭐 단어를 골라? 라고 생각하면 우린 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너와 나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되게 중요한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네. 중2병이라도 사랑해 하고 싶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작품에서 토가시 유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팔의 붕대는 사정이 있어서 풀 수 없다. 흑임룡이 날 뛰어버리거든. 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10년에 걸친 스포츠에 정점을 찍습니다. 예, 이 대표 선수 나온 거예요. 이거 오타쿠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드디어 메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타자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네. 왜냐? 저 정도는 아니거든. 그렇지. 그죠? 모두가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 저 정도는 아니야. 야, 흑염룡까지는 아니지 우리는. 이런 느낌? 참고로 그 흑염룡은 또 한참 전에 토가시 요시히로의 유유백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확인되는 건 아닌데 당시에 실제로 학생들이 왼팔에 붕대 감고 다니고 막 그랬대요. 멀쩡한 눈에 안대하고 가는 분, 뭐 일부러 붕대 기스하고 가는 분, 이게 다 이제 그 유산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주술회전 보신 분들 이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놀았던 거예요. 인중이 길어지네요 제가 오늘.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주류 문화랑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대 한국에서 최고 인기 작가 하면 강풀이었거든요. 네. 강풀 작가님의 아파트라는 작품이 영화로 나옵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스타 고소영 씨가 주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 망해요. 48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만을 못 넘겼어요. 인터넷에 있는 문화는 주류랑 섞이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주류 문화가 따로 있고. 지상파를 보면서 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다음 학교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지상파 3사의 어떤 예능을 보는 사람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은 섞일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시대가 바뀌는 게 언제냐? 아까 말했던 흑염룡 등장 이후 2011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통경험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가 계속 쪼개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 이후에 공통경험이 다시 한 줄로 쭉 모이는 계기가 오게 돼요.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큰 일을 해냈거든요. 첫 번째는 너 그런 거 보는구나 라는 시선을 안 받을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매체.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뭘 보는지 안 들킬 수 있어요. 그런 거. 심지어 집에서 내가 숨어서 PC를 켜고 뭘 하더라도 PC가 거실에 있으면 내가 뭘 보는지를 가족들이 다 알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방에서 이불 덮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야, 진짜 완벽하게 개인화가 되네요. 그리고 철저하게 숨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을 넷플릭스라는 통합된 매체로 한 번에 통칠 수 있다. 지난번 소장님 나오셨던 오타쿠 시대의 넷플릭스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가 이쯤 되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한 15년, 20년쯤 됐고요. 그리고 아무리 늦은 나라여도 한 10년쯤 됐어요. 우리나라가 좀 빠른 편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디지털이 뭔지 알고 네이티브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던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온라인 공간, 즉 디지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류 문화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인터넷 밈이라고 지금은 부르는 것들이 일반 대중한테 퍼지게 돼요. 사도남, 마음의 소리에서 나온 거죠. 엄친아. 그거는 이제 골방한 상옥에서 나온 거죠. 이거 또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신박하다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에서 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역사, 아까 말했던 턴에이 건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타쿠들끼리 쓰고 있었는데 지금 피디님 학습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이러고 계셔요. 오타쿠들이 쓰던 것들이 쭉 올라와서 사람들이 모두 쓰는 용어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면서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주류 문화로 성장해 오면서 사람들이 내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구나 그렇죠. 라고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그렇게 갈라파고스처럼 완전히 갈라졌던 취향의 문제로 갈라졌던 오타쿠와 일반 대중이 다시 합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속도가 예전에 이제 엄친아 때만 해도 그리고 초단남 때만 해도 한 2, 3년 걸렸어요. 대중까지 올라오는 게.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개월? 2, 3개월이면 이제 낡은 게 돼요. 맞아요. 너무 빨라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수업을 3개월로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밈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써먹습니다. 다 웃어요. 끝날 때 이제 그걸 써먹으면 애들이 시큰둥, 내 다음 늙은이 이런 느낌이에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딱 보고 다시 눈을 보고 돌려요. 되게 상처거든요. 이거. 사실은 저도 이제 소장님도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래를 보고 있다가 나를 한번 보고 다시 내려. 저건 뭐야? 라는 눈빛으로. 와, 수업 중에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변화인 거죠. 대중들에게 아주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접근권이 매우 평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PC 시절만 해도 9시 반, 10시쯤 되면 부모님이 이제 꺼라 라고 하시면 5분만 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좀만. 2판만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3판만. 그죠? 근데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켜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맞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를 꽁꽁 숨겨놨잖아요. 그게 권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 하나 무공비급 받으면 그 사람이 덕후로서 권력을 갖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안다 라고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뭐 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오, 대단하다. 그런 걸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계천 가서 그렇게 힘들게 모아왔던 정보 같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컨텐츠를 볼 때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덕후들은 파고들어서 막 이렇게 미친 디테일들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릴스를 만들고 이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알고 있으면 지음들끼리 얘기했다고요. 맞아요. 어차피 애들은 몰라. 아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릴스를 만들어서 최근에 제가 아까 오면서 본 게 뭐였냐면 진격의 거인에서 목걸이 걸어줄 때 그 모습이 종미의 거인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종미의 거인이 뭔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릴스를 보면 댓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두가 와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 것들 사람들이 내가 직접 보고 들어와서 아니면
내가 안 볼 거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모여있지 여기서? 뭐 좋은 거 하나? 재밌는 거 있나? 이러면서. 눈물을 마시면서 설명회 댓글창을 보게 되면 일대 파티거든요. 거기서 모두 모여가지고 진짜 신나게 놀고 계신단 말이죠. 마치 소드랑 먹은 나가처럼. 그 사이사이에 그죠. 그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책 어디쯤이에요? 봐도 되나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뛰어와. 대댓글로 달아주시죠. 캬 왔다 이러면서. 그게 예전에는 공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공부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이걸 봐도 되나? 아니면 볼 수 있나? 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만큼을 준비해오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하고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안 봅니다. 그냥. 그렇죠. 안 보죠. 볼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해서까지 뭐하러 봐.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냥 알아서 이해할 수 있는 먹여주는 거 보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공부할 사람들은 벽이 없어도 공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왜 자꾸 공부를 하고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 정보가 원래는 책이었어요. 물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비물질화 됐죠. 이제는 디지털로. 그러니까 어디나 퍼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뉴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게 유지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유입이 있어야 내가 즐길 거리가 유지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도 끝난 지 1년, 2년 만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했다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서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공유하는 게 이 컨텐츠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오픈소스라 그래서 다 공개하잖아요. 그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의 가치가 높아진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90년대에서 00년대까지가 계속해서 공통의 경험이 찢어지고 사라지던 시대였다면 10년대 이후부터는 공통의 경험을 조금씩 축적해온 시대였고 2020년대 이후에는 모두 동시에 비슷한 컨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통합 경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권력이 알고리즘에 넘어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권력이죠. 네.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최근에 뭘 봤냐에 따라서 내가 최근에 뭘 검색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거 내 취향 아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눌러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꾸 이게 내 취향이라고 하니까 약간 열받거든요. 아, 열받으세요? 모두가 긁히고 있는 거지. 취향이라는 것을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니 왜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거야? 이거 그 넷플릭스 추천 그 90% 넘는 거 볼 때 저의 마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왜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거야? 나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라는 생각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보여줄지가 클릭 몇 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인데 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겠다. 근데 내가 봤던 것들, 내가 즐겼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 거기에서 설명회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죠? 나 이거 아는데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막 뛰어와가지고 3시간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찢어진 경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이렇게 눈마새를 활활 태우고 있는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따끈하다 이러면서. 나도 아는 거, 나도 설명할래, 나도 하고 싶었어. 그때는 못했지만. 맞아.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내 경험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아까 등산 예를 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럼 배민에서 도토리묵 시켜 먹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게 왜 즐거운지를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그리고 설명하고 싶어지는구나.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즐거움을 체험하는 순간 이게 내 취향을 만드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나 평생 동안 좋아하겠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의 즐거움은 정말 크거든요. 그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순간의 즐거움을 너무 살면서 여러 번 겪었던 기억이 나서 알겠네요. 아, 나 이 술을 평생 먹게 되겠구나. 아, 나 이 스포츠를 평생 하게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딱 한순간에 느낄 때의 쾌감이 있는데 그걸 여러 번 느껴본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취미들을 계속 하거든요. 새로운 취미들을. 자기의 취향이 뭔지 아니까 그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걸 계속해서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뉴비들이 들어왔을 때 공부하고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도 느껴봐. 그치, 맞아. 당신도 이 즐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재밌어. 이때의 쾌감. 이 작품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이게 내 취향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쾌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살면서. 그 대결하던 시대의 오타쿠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눈맛에 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취소해. 재미? 네가 먼저 평가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안 보셨어요? 부럽다. 링크 드릴게요. 이거 보고 오세요. 눈 맞은 설명회 보내고 하는 거죠. 친한 친구면 주소 말해.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천국의 풍경이라고 했던 그 그림이 기억나요. 서로에게 젓가락으로 먹여주던 그것. 젓가락이 기니까 못 먹잖아. 근데 천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고 있거든. 나 보면서 뭐야 이거 우리 판이잖아. 그렇지. 뭐 천국은 오타쿠들의 세계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서로 먹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슷합니다. 내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네. 한 번 경험하면 이거 두 번은 오지 않거든요. 네. 제가 매년 슬램덩크를 똑같이 보지만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데요. 아, 그렇지. 부럽고 반갑고. 안 본 뇌 삽니다. 안 본 눈 삽니다. 라는 말이 이 설명회를 만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취향 없는 게 문제인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취향이 곧 자산인 시대. 이 스토리 캠프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슬로건이죠. 그렇죠.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즐겼을 때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때 그 순간의 경험. 다시 해보고 싶어서 다른 걸 찾으실 거예요. 한 번 더 그걸 느껴보고 싶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시 오고요. 사회생활 하느라 아니면 읽고 하느라 아니면은 알고 싶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고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피드에 자꾸 뭔가 떠. 이게 뭐지를 너무 알고 싶었는데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했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가짜뉴스 문제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뭘 만든다고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시대인데 사람이 감상하고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 인공지능은 못해요 아직은. 이거야말로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제뉴인이라고 하죠. 그 자체로 되게 진짜인 체험이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냥 인간 존재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해보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오히려 AI 시대라서 더더욱 이것이 의미를 띠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이. 그렇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전염되거든요. 나도 즐겁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걸 기웃기웃 하다가 이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안 드셔보셨구나 하면서 먹여 막. 맞네. 그럼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다음 사람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리 와봐. 또 즐거울 사람 어딨어 이러면서. 되게 천국의 풍경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덕후가 늘어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졌고 모두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취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설명회라는 형식으로 이 취향을 나누는 어떤 파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설명회를 빙자한 사실상 오타쿠의 개보학이거든요. 오타쿠 문화. 오타쿠 문화학. 과거의 오타쿠와 요즘의 오타쿠의 차이점. 이건 슬픈 자기소개서죠, 이거는. 슬픈 자기소개서. 우리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을 고백한 거기도 한데. 그렇죠. 과거의 그 문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파고들고 그걸 권력화했던 어린 덕후들이 커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설명회하면서 모두 함께 즐겁자고 얘기하는 그 문화. 현재 오타쿠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취향으로 경쟁하지 않고 취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회를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설명회를 와서 노는 이유, 그리고 이 설명회 댓글 사이사이의 뉴비들을 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데이터 기반 덕질 분석과 만화문화연구소의 이재민 소장님과 함께 오늘의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